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독일 철학자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네, 제목부터가 상당히 도발적이죠. 그렇죠. 언뜻 들으면 세상 다 의미 없다 이런 식의 허무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세계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재가 너무 많아서 하나로 묶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세계라는 큰 개념, 이게 정말 있는 건가? 한번 의문을 던져보고요. 가브리엘이 제시하는 신실제론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좀 이해해보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대체 왜 그가 생각하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생각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함께 파헤쳐 보시죠. 네, 시작부터 강렬한데요. 가브리엘의 핵심 주장은 사실 간단합니다. 모든 걸 다 담는 어떤 하나의 거대한 통, 상자 같은 거요. 그런 세계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 하나의 실체는 없다. 네, 하지만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허무주의로 빠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가브리엘은 우리 발밑에 이 지구, 아니면 간밤에 꾼 꿈, 저 멀리 진화의 과정, 심지어 상상 속에만 있는 유니콘까지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말하거든요. 중요한 건 이것들이 어떤 맥락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바로 그가 말하는 의미장입니다. 아, 의미장, 그 개념이 중요하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 신실제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좀 비판하고 있는 기존의 관점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던데 전통적인 형이상학이랑 구성주의, 맞죠? 예를 들어서 저 멀리 있는 베수비오 화산을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 이걸로 설명하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우선 그 전통 철학, 형이상학에서는 이렇게 봐요. 진짜 베수비오 화산은 딱 하나만 존재한다. 하나만. 네, 우리가 소렌토에서 보던 나폴리에서 보던 그건 그냥 똑같은 화산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던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그냥 딱 존재하는 실체가 있다는 믿음. 관찰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눈을 감든 뜨든 화산은 그냥 거기에 저렇게 딱 있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생각 같은데요? 그렇죠. 아주 직관적이죠. 그런데 이제 구성주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구성주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칸트 철학의 영향이 좀 큰데요. 마치 우리가 세상을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인식의 틀,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구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다? 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가면 우리가 보는 것만이 존재하고 그 너머에 진짜 뭔가가 있는지는 알 수도 없고 어쩌면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까지 주장해요. 와. 베수비오 예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진짜 화산 같은 건 없고 그냥 아스트리드라는 사람이 본 베수비오, 또 당신이 본 베수비오처럼 각자의 경험 속에서 구성된 여러 개의 베수비오만 존재하게 되는 셈이죠. 야, 이건 진짜 좀 충격적인데요? 그럼 객관적인 현실 같은 건 아예 없다는 건가요?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가브리엘이 자 잠깐만요 하고 등장하는 거죠. 그는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요. 네, 양쪽 다. 네, 형이상학은 관찰자의 역할을 너무 무시하고 또 구성주의는 객관적인 대상을 너무 쉽게 지워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베수비오 예시로 가면 가브리엘은 최소한 4가지가 모두 실제한다고 주장합니다. 4가지나요? 네, 첫째, 화산 그 자체. 둘째, 아스트리드의 관점. 셋째, 당신의 관점. 그리고 넷째, 이 관점들 사이의 관계나 아니면 화산이 저기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 이 모든 것들이 다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객관적인 대상도 실제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주관적인 관점도 실제성을 갖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실제론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 존재하는가, 이걸 따지는 것보다 존재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걸 탐구하는 것, 즉 존재론이 핵심이 됩니다. 아하,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이 둘 중에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둘 다 끌어안는 거군요. 훨씬 균형 잡힌 시각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훨씬 포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우주가 세상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특히 과학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더 그렇고요. 가브리엘은 이것도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가브리엘에게 우주, 그러니까 영어로 유니버스는요, 자연과학이 탐구하는 수많은 대상 영역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계, 월드 전체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주가 세계 전부가 아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리 법칙이 국가나 민주주의 아니면 당신의 희망, 베토벤 교향곡 같은 걸 설명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물리학이나 천문학의 대상은 아니죠. 가브리엘은 세계가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물리적인 우주, 국가, 꿈, 예술, 심지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대화까지 포함하는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보는 겁니다. 훨씬 큰 개념. 네. 예를 들어 당신의 거실이 단순히 물리적인 입자들의 집합이 아니잖아요. 가족과의 추억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의미가 깃든 공간이죠. 그렇죠. 거실이 우주 안에 있다는 생각은 서로 다른 종류의 존재 방식을 그냥 막 혼동하는 오류라는 겁니다. 거실은 물리학적 대상과는 다른 규칙, 즉 사회적, 문화적 의미가 적용되는 영역인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하긴 물리학자가 제 연애 상담을 해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존재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거기에 있다는 것 이상인 것 같은데 가브리엘은 이걸 그 의미장애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가브리엘 철학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아주 단순한 공식을 제시합니다. 존재는 의미장에서 나타남. 존재는 의미장에서 나타난다. 네. 어떤 것도 그냥 막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맥락, 즉 의미장 안에서 비로소 나타나고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뿔소요. 코뿔소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초원이라는 의미장, 또는 동물원의 우리라는 의미장, 아니면 멸종 위기 동물 목록이라는 의미장, 이런 데서 나타날 수 있죠. 어떤 맥락 속에 있느냐에 따라. 그렇죠. 각 의미장에서 코뿔소는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게 되지만 중요한 건 그 의미장 없이는 코뿔소라는 존재를 이야기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제 스마트폰. 이건 그냥 물질 덩어리 아닌가요? 의미장이 필요한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스마트폰, 물론 물리적 대상이라는 의미장에서 존재하죠. 그런데 동시에 통신수단이라는 의미장, 개인정보 저장소라는 의미장, 또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라는 의미장, 심지어는 주의력을 흐트리는 방해물이라는 의미장 속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네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네, 어떤 의미장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스마트폰의 존재 방식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가브리엘은 프레게라는 철학자의 용어를 빌려서 대상이 다양한 주어져 있음의 양식을 가진다고 표현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의미장에도 속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장에도 속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맥락 의존적이라는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결국 스마트폰이든 코뿔소든 아니면 우리 생각이든 전부 다 원자나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 아니냐? 그럼 결국 자연과학, 즉 우주라는 그 의미장이 궁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유물론적인 생각이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고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도 이 유물론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두 가지 문제점. 첫째는 물질적인 뇌 상태, 그러니까 뉴런의 활동 같은 것이 어떻게 비물질적인 것들, 예를 들어 정의라는 개념이나 저 멀리 상상 속 외계인이나 아니면 사랑이라는 감정의 의미 같은 걸 표상하거나 다룰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만약 뇌가 그런 비물질적인 것들을 다룰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비물질적인 영역의 존재를 인정한 셈이 되는 거죠. 유물론의 기본 전제와 좀 어긋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둘째, 이게 더 치명적인데요. 유물론이라는 그 이론 자체는 물질적인 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 주장, 이론, 이건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 유물론은 자기 자신을 설명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진다는 거죠. 숫자나 논리법칙이나 국가, 희망, 의미 같은 이런 비물질적인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전부 물질로 환원시키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가브리엘은 주장합니다. 와, 그 두 번째 비판은 정말 허를 찌르는데요. 유물론이라는 생각, 그 이론 자체가 물질이 아니라니.
정말 강력한 비판이네요. 그렇죠.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자, 그럼 이제 정말 궁금했던 그 질문으로 가보죠.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 세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건가요? 드디어 이 미스터리의 핵심에 도달했네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고 논리적입니다. 아까 존재의 조건이 뭐라고 했었죠? 의미장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정의상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영역이잖아요. 가능한 모든 의미장들을 다 담고 있는, 말하자면 의미장들의 의미장인 셈이죠. 네, 모든 의미장을 포함하는. 자, 만약 이 세계라는 것이 존재하려면 그 자신도 어떤 의미장 안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존재의 조건이니까요. 그렇죠. 존재하려면 의미장 안에 있어야 하니까. 의미장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 그럴 수가 없겠네요. 정의상 세계가 모든 걸 포함하니까 그 바깥은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정의상 불가능하죠. 잠깐만요. 머리가 살짝. 아, 이거 혹시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제 시야 전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 제 시야 전체를 제 시야 안에서 동시에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시야 그 자체는 내 시야 안에 있는 어떤 대상으로 나타날 수가 없죠. 아, 그러니까 세계를 파악하려는 우리의 생각조차도 항상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세계 바깥으로 나가서 세계 전체를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건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바로 그 논리입니다. 가브리엘은 이걸 슈퍼 대상이나 슈퍼 생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슈퍼 대상, 슈퍼 생각. 네, 모든 것을 포함하는 대상, 즉 슈퍼 대상이나 모든 것을 생각하는 생각, 슈퍼 생각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것이 대상으로서 이렇게 두드러져 나오려면 배경과 구분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배경이 있어야죠. 그런데 모든 것을 포함하면 구분될 배경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의 총체, 즉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하는 그 단일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생각의 틀을 깨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럼 세계가 없다면 대체 뭐가 남는 거죠? 다 허미해지는 거 아닌가요? 불안해지는데요?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세계가 없다고 해서 허무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정반대라고요? 네, 단 하나의 거대한 세계라는 감옥이 사라진 그 자리에 무한히 많은 다양한 의미장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무한히 많은 의미장들. 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라는 이론론이나 정신과 물질처럼 딱 두 개만 있다는 이원론을 모두 거부하고 다원론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즉, 셀 수 없이 많은 각기 다른 규칙과 성격을 가진 의미장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셀 수 없이 많다. 네, 중요한 점은 이 의미장들이 서로 완전히 분리된 어떤 서문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프랙탈 구조처럼 아주 복잡하게 서로 겹쳐지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아, 프랙탈 구조처럼요. 서로 연결되고 중첩되어 있다. 세상에 단 하나의 큰 그림은 없지만 대신 무수히 많은 작은 그림들이 막 겹쳐서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인가요? 네,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고대 철학자 탈레스가 모든 것은 신들로 가득하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혹시 그런 느낌일까요? 의미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방향을 잡기 어려울 정도라는. 와, 정말 정확한 연결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가브리엘은 의미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의미의 과잉이 문제라고까지 말합니다. 단 하나의 질서정연한 세계는 없지만 바로 그 덕분에 현실은 무한한 의미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의미의 과잉이라? 네. 그리고 이 관점이 우리가 예술과 종교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줍니다. 예술과 종교요?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서 페르메이러의 그림이나 아니면 되게 난해하기로 유명한 말라르메의 시 같은 거요. 심지어 그냥 검은 사각형 하나 덜렁 있는 말레비치의 그림 같은 것들. 이런 예술 작품들이 단순히 아름답다거나 특이하다는 걸 넘어서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이 관점에서 보면요. 네, 가브리엘에 따르면 진정한 예술은요, 대상 자체를 그냥 보여주는 걸 넘어서요, 그 대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 즉 의미 그 자체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의미 자체에 주목하게 한다. 네, 예를 들어서 익숙한 것을 아주 낯선 맥락에 툭 놓아서 낯섦을 느끼게 하거나 마르셀 듀샹의 병기작품처럼요. 아니면 하나의 대상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막 충돌하고 공존하는 양면성을 드러내거나 많은 문학 작품들이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자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반성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거죠. 아, 반성. 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 그건 사실상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검은 사각형이죠. 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아무것도 그리지 않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사각형이라는 그 형태가 배경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획득하는지, 즉 의미가 생성되는 근본적인 조건 자체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예술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고정된 틀, 즉 하나의 세계관을 깨뜨리고 의미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험하도록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와, 단순히 감상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 방식 자체를 보게 하는 거군요. 깊네요. 그럼 종교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요? 종교야말로 세계 전체에 대한 어떤 설명을 제공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가브리엘은 종교를 좀 구분해서 봅니다.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원리나 이야기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물신숭배적인 종교입니다. 물신숭배적인 종교? 네, 이건 뭐 특정한 종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하나의 고정된 틀로만 보려는 모든 종류의 세계관, 심지어 과학주의조차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봐요. 단 하나의 설명체계로 모든 걸 꿰맞추려는 태도죠. 아, 과학주의까지도요? 네, 반면에 다른 하나는 슐라이어 마어 같은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무한한 것을 향한 감각과 미각, 즉 끝없는 의미 탐색으로서의 종교입니다. 의미 탐색으로서의 종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딱 못 박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의미를 찾아 나서는 그 여정 자체가 종교적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종류의 종교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브리엘의 통찰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되죠? 이런 종교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어떤 고정된 형상, 즉 우상을 거부합니다. 대신 인간의 정신이 끊임없이 더 깊은 의미, 더 넓은 맥락을 찾아 나서는 그 자유로운 여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죠. 여정 자체. 네, 이건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말했던 실존주의적인 신앙과도 상당히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그냥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 신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관계 맺으면서 만들어가는 정신적 존재임을 강조했거든요. 아, 키르케고르. 네, 어쩌면 참된 종교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답을 내가 딱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향한 끝없는 질문과 탐색, 그 과정 자체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마르쿠스 가브리엘과 함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말이지 머리를 한 대 맞는 듯한 그런 도발적인 주장을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모든 것을 담는 단 하나의 거대한 세계는 없지만 그 대신 무한히 많은 의미의 장들이 존재한다는 생각, 이 관점이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쩌면 이 생각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려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큰 자유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복잡한 문제나 새로운 지식을 만났을 때 반드시 하나의 정답이나 전체 그림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 정답 강박에서 벗어난다. 네. 대신에 특정한 상황, 특정한 맥락, 즉 다양한 의미장 안에서 구체적인 사실과 의미를 탐색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도록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거대한 이론으로 막 꿰어 맞추려는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현실의 다채로움과 풍부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까요? 네, 맞아요. 세상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단 하나의 지도, 즉 세계관은 없지만 대신 우리는 무수히 많은 흥미로운 지역, 즉 의미장들을 탐험할 자유를 얻게 된 셈이네요. 그렇죠. 탐험의 자유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대상이나 개념들, 예를 들면 직업, 가족, 아니면 나 자신이라는 개념은 과연 어떤 다양한 의미장들 속에서 존재하고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그 의미장들이 달라질 때 그것들의 의미는 또 어떻게 변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품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꽤 흥미로운 지적인 모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분명 그럴 겁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가 여러분의 생각에 생선한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